여기 프랑스의 한 교수가 작심을 하고 프랑스 정부의 행태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확신에 찬 듯 프랑스가 고의로 한국을 차별하였다고 말하며 프랑스가 한국에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프랑스 교수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산업공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피에르라고 합니다. 저는 산업공학과 교수로서 현재보다 나은 일의 수행과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방법을 가르쳐 다양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20년째 교수직에 몸담으며 학생들에게 열심히 지식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면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저는 프랑스인이지만 오늘 작심하고 프랑스에 대해 쓴소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짧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공부만 해온 사람이지만 그런 저에게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스포츠 경기 관람이었습니다. 종류를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육상 경기, 그 중에서도 특히 달리기를 참 좋아합니다. 달리기는 단거리든 장거리든 동일선상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을 하고 결과가 정확하며 기록을 단축하는 묘미가 참 매력적인 스포츠이죠. 올림픽 종목 중 가장 원초적인 매력을 뽐내는 종목이 바로 이 달리기 종목이라고 봅니다. 특히 100m 달리기가 항상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이유는 10초 안에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스릴이 있어서 특히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스타 플레이어 등이 보여주는 퍼포먼스 또한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육상 선수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던 선수는 크리스토프 르메트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백색 탄환이라는 별명을 가진 르메트르 선수는 육상 100m 프랑스 신기록 보유자이며 백인 최초로 9초대 진입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유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인간 탄환 경쟁은 늘 흑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으나 그는 백인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선수였기에 많은 프랑스인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물론 동시대에 우사인 볼트라는 괴물 같은 선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기에 르메트르 선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가 100m에서 세운 9초 9이라는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백인 최고 기록이고 그가 프랑스 육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임은 누가 뭐래도 분명합니다. 앞으로 또 백인 선수 중에 르메트르 선수를 뛰어넘는 훌륭한 단거리 육상 선수가 나오길 늘 기대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스포츠 관람을 좋아하는 저는 과거 한국의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기억이 굉장히 좋게 남아있는데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행사 운영,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한 노력 덕분에 경기 관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었고 또 지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음식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미식의 국가인 프랑스에서 살아왔기에 다른 나라 음식에 대해 약간 무시를 해왔던 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기는 하지만요. 당시 맛본 한국의 음식은 저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식은 그 자체로 다양한 맛과 조화가 뛰어났으며 매운맛, 짠맛, 단맛, 신맛 등 각종 맛들이 어우러지며 제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맛보았던 김치찌개와 삼겹살, 비빔밥 등의 음식은 각기 다른 조리법과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어 풍부한 맛의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식은 영양적으로도 매우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다양한 종류의 고기, 해산물, 곡물이 포함되어 있어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었죠. 발효식품인 김치와 장류는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이었고 맛까지 풍부했기에 이러한 점에서 한식에 대해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음식 문제로 시끄러운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와중에 한국에서는 이러한 훌륭한 한식을 선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조리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선수촌에 한식 도시락을 제공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선수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도 한식 도시락에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한식을 경험해본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전부 이해가 되고도 남는군요. 한식의 매력은 정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또 제가 당시 평창에서 겪었던 경험 중 정말 엄지를 치켜들고 싶었던 점은 바로 교통 문제였습니다. 경기장 간 이동이 너무 편리했죠. 이 부분에선 간단히 세 가지로 나누어 칭찬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접근성 측면에서 평창의 교통 시스템은 탁월했습니다. 평창은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에 걸쳐 위치해 있지만 고속도로와 기차 노선이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어 어딜 가든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KTX와 같은 고속철도 서비스가 도입되어 이동이 매우 빠르고 편리하다는 걸 느꼈죠.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 평창의 교통 시스템은 매우 신뢰할 만했습니다.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에 맞춰 교통경찰과 안전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했고, 교통 통제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과 선수들의 안전한 이동이 보장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성 또한 주목할 만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다양한 교통정보와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어 사람들이 경기장과 숙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와 편리한 교통수단 덕분에 저와 같은 관람객들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퀄리티는 그 이후 도쿄 올림픽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스포츠 관람을 좋아해서 동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 개최국에 자주 방문해봤던 저였지만 이렇게 효율적이고 편리하다고 느꼈던 나라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시민의식과 치안마저 훌륭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완벽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창에 방문한 지도 벌써 꽤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의 좋은 경험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도 정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던 아주 뜻깊은 경험입니다. 저는 평창에 다녀온 이후 프랑스로 돌아와서도 한국에서의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고, 동료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나라라고 마치 한국 홍보대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완전히 한국의 팬이 된 것처럼 한국이란 나라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원래 제 취미는 스포츠 경기 보기였는데 평창에 다녀온 이후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는 취미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이후 대규모 국제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우리 프랑스도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의 평창처럼 거대 이벤트를 훌륭하게 잘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기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얼마 전 아주 큰 잘못을 범하고 말았어요. 프랑스의 한국민으로서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토록 제가 좋아하는 나라 한국에게 프랑스가 개회식에서 엄청난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거든요. 바로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한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단순한 실수라면 물론 기분은 나쁘겠지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프랑스 측에서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런 잘못을 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참 답답할 노릇인데요. 프랑스는 개회식부터 마치 한국을 벼르고 있었던 것처럼 한국 입장 때 북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측에서도 당연히 화도 났겠지만 설마 아무리 그래도 단순 실수지 않겠냐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니 개막식 원고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음에도 개막식 현장에서 한국을 북한이라고 불렀다는 것인데요. 이는 분명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회식 메인 행사장에서 진행을 맡은 장내 아나운서가 한국을 소개했는데 처음에는 프랑스어로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이때 아나운서는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를 했죠. 그 다음 장내 아나운서는 영어로 한국 선수단을 호명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을 북한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어, 영어로
각각 한국을 2번이나 북한으로 소개한 것이죠. 한국이 분단 국가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늘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워낙 유명하기 때문도 있지만 더군다나 이런 큰 행사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라면 더더욱 그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겠죠. 2번씩이나 한국을 북한으로 호명한 것은 분명 어떠한 의도가 있거나 고의로 그런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파리올림픽 조직위는 한국 관련 사진을 올렸는데 이건 역시 매우 말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개막식 입장 사진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국기와 선수들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었으나 한국만 제대로 된 사진이 아닌 국기가 뿌옇게 나온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파리올림픽 공식 계정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프랑스 파리 생강에서 열린 복수의 개회식 사진을 게시했는데 해당 공식 계정에 올라온 타국 개회식 사진은 모두 유람선에 탑승한 선수단과 국기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나 한국 선수단이 탄 유람선을 촬영한 사진은 태극기가 유달리 흐릿하며 제대로 찍혀 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되레 다리 위에서 이를 구경하는 타국 관중들의 포커스를 맞춘 듯한 이상한 사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단 한 장에 불과했고 한국을 소개하는 다른 사진은 없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개막식 때 위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당연하게도 한국의 언론에서는 한국 차별이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마구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저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나라 한국에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걸 보고 저는 얼굴이 다 화끈거렸지요. 이번 개회식은 정말 부끄럽다는 표현으로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인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려야만 할 것 같네요. 게다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기에서도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했는데요. 한국의 오상욱 선수가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름을 오상욱이 아닌 오상구로 표시했습니다. 이쯤 되면 프랑스에서 사과를 할 만한데도 프랑스 조직위 측은 전혀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올림픽 2012년 당시 영국에서는 북한 선수들을 소개할 때 태극기가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영국 총리까지 나서서 북한에 사과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강력하게 항의하며 출전 거부 의사까지 표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은커녕 조직위도 말이 없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IOC 측에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겼으며 한국 측에 직접 죄송하다며 사죄하겠다 밝혔는데요. 하지만 프랑스는 끝까지 한국의 사과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한국 관련 실수를 반복하고만 있습니다. 게다가 IOC 측에서 한국에 사과를 하는 것도 사실 미국 측에서 한국에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자발적인 사과가 아니라 미국의 압박 때문에 마지못해 한 사과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좀 더 알아봐야겠으나 현재로서는 미국 측에서 압박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고요. 게다가 프랑스는 한국에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에 방문한 다른 국가에서도 현재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 가뜩이나 좋지 않은 프랑스 치안이 바닥까지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올림픽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들에게 강도와 도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축구 전설 지쿠 전 감독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롤렉스 시계, 현금 등 59만 유로어치의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둑 일당 중 한 명이 주의를 돌리며 시선을 끈 다음 다른 한 명이 택시 안에 있던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단도 도난 피해를 당했는데 도둑이 훈련장에 침입해 라커룸을 따고 시계와 반지를 훔쳐가 버렸다고 하고요. 또한 호주 사이클 대표팀은 차량 침입 절도를 당했다고 합니다. 절도범은 호주팀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던 지갑과 배낭을 훔쳐 달아났다고 하네요. 선수들 외 관광객들 역시 파리 시내에서 충격적인 치안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난 사건 외에도 관광객 여성을 상대로 한 집단 범죄 사건이 발생해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현재 파리 당국은 길에서나 택시 이용 시에 소매치기와 도난에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각종 사고가 계속해서 터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가 어려울 지경이고 과거 평창 방문 때 겪었던 한국의 치안 상황이 떠오르면서 도대체 프랑스는 무엇이 문제이기에 한국의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파리의 살인적인 물가 또한 관광객들이 점차 등을 돌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티켓 자체도 많이 비싸고 대중교통 요금과 주요 관광지 입장료, 그리고 숙박료도 올림픽 기간을 앞두고 크게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파리 올림픽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의 예산을 잡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올림픽 개막식 티켓은 최대 3,000유로에 달했고 육상이나 남자농구 결승 티켓도 좌석에 따라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이상을 줘야 합니다. 전 세계 유명 스포츠 스타들은 티켓 가격에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가족들이 우리를 보러 오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냐는 불만을 표하기도 했고요. 티켓 가격뿐만 아니라 급등한 생활 물가 또한 올림픽 팬들의 부담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티켓 가격은 올림픽 이전 대비 2배 가까이 오른 사유로에 달하고 관광지 입장료도 마찬가지로 폭등하였습니다. 에펠탑 입장료는 기존보다 20% 인상되었고 루브르 박물관 입장료도 30%가 오른 상황입니다. 파리 숙박료 또한 지난해보다 30% 이상 오르자 급기야 여행객 사이에서 파리 패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합니다. 매체에 따르면 파리 호텔의 하루 평균 객실 요금은 400유로 가까이 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70%나 상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파리가 아닌 프랑스 다른 지역에 있는 호텔도 평균적으로 30%가 올랐습니다. 프랑스는 올림픽 기간 내 올림픽 특수를 기대했지만 이처럼 살인적인 물가 탓에 숙박 예약률이 기대처럼 높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파리 호텔의 객실 점유율은 80%가 채 되지 않는데 2012년 런던이나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90%가 넘어가던 것과도 확연히 비교가 되고 있지요. 미국 델타 항공은 고객들이 파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 중이다라고 말했고 에어 프랑스도 6월에서 8월 최대 1억 8천만 유로의 매출 손실을 전망 중으로 전 세계 고객들이 파리를 상당히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명색이 유럽의 전통적인 선진국이자 관광대국인 프랑스의 체면이 정말 말이 아닌데요. 게다가 이번에 한국을 일부러 차별했다는 논란까지 더해지며 올림픽이 시작부터 크게 삐걱대고 있는데 모르고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일부러 한국을 차별하려 했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지요.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적인 행태는 최근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시선이 전혀 곱지가 않다는 게 그 이유로 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방산 분야에서 유럽을 휩쓸고 있는 것도 프랑스 입장에서 한국을 상당히 안이꼽게 보고 있는 요소이고 또 최근 체코가 프랑스 대신 한국에 원전을 발주한 것에 대해서도 경쟁자인 프랑스를 물리치고 한국이 유럽의 원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서 프랑스 내부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사태들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뒷얘기가 정말 많이 들려오고 있고 제가 알고 지내는 기자 친구 또한 기자단 내부에서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에 속이 뒤틀린 프랑스 정부의 쪼잔한 복수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대로였다면 프랑스가 따냈을 사업이고 그 규모가 수천억 유로에 달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였으나 이것을 한국이 따갔으니 프랑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한국을 경계하면서 올림픽 때 갖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이는 정작 한국이 프랑스가 두려워하는 유럽 영내 방산과 원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드러난 셈이죠. 저는 파리가 이번 개회식과 대회 운영을 통하여 그 미천을 다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인 축제에서 우리의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선언을 한 셈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프랑스인으로서 이런 말을 하기 정말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앞으로 발전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 마음에 오늘 이렇게 쓴소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말이 좋아 친환경이지 이번 파리올림픽의 저탄소 친환경 방침도 전부 예산을 아끼기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를 눈치채고 있는 실정이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프랑스 정부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그간 올림픽 준비를 해온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 많은 예산은 다 어디에 쏟아부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프랑스에서의 올림픽의 스포츠 광팬인 저는 올림픽이 열리기 한참 전부터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채로 지내왔으나 정작 미흡한 준비와 또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끼치는 민폐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불편해 차마 눈뜨고 경기를 보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우선 부끄러운 마음이 가장 많이 들고요. 이럴 거면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앞으로 남은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프랑스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지켜보긴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최근 프랑스의 잘못된 행동으로 기분 상하신 한국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으로 인해 우리 프랑스가 느끼는 바가 컸으면 하고 부족한 부분을 잘 직시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 여기자가 인파를 헤집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빽빽해서 여의치가 않는 모습인데요. 알고 봤더니 루브르 박물관에 곧 등장할 한국인 한 명 때문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 여기자는 루브르 광장에서 목격했던 놀라운 장면뿐만 아니라 친구를 통해 더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접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프랑스 여성은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여기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엘로디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곧 대망의 파리올림픽이 개최되는 시점에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소개해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간 프랑스에서는 정말 오랜 기간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올림픽은 1924년 파리올림픽이었고 이후 100년이란 세월이 흐를 동안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개최된 적이 없었죠. 올림픽을 12년 만에 다시 열기도 하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비슷한 규모로 여겨졌던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서도 프랑스는 그간 너무도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인지 이번 2024년 파리올림픽 개최가 저는 너무도 자랑스러웠어요. 사실 100년간이나 열리지 않은 올림픽이라면 살아생전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이렇게 올림픽을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저는 올림픽 관련 기사를 쓸 때도 최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쓰고 싶었어요. 프랑스에선 올림픽 준비를 정말 완벽하게 잘 해내고 있고 시민들도 모두 우리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환영하고 저처럼 기뻐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엔 그렇게 최대한 좋은 면만을 담아 기사를 써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민들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분명 좋은 내용으로 글을 썼는데 욕하는 악플도 많이 달리고 저에게 기자 자격이 없다는 둥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쯤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저는 지금 이곳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 올림픽의 생각보다 뭔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보다 보니 마냥 좋게만 알려서는 안 될 수준이라는 것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알아보면 볼수록 문제점들이 정말 눈에 많이 보이더군요. 일단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역대 올림픽 중 가장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선수촌에 에어컨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요. 가장 더운 7월 말부터 올림픽이 시작되는데 그나마 숙소별 선풍기 한 대씩은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로 과연 감당이 될까요? 참고로 미국 CBS 방송은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더운 올림픽이었지만 파리올림픽 폭염 위험에 관한 새 보고서는 올해가 훨씬 더 더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 개막 5년 전인 2019년 7월 25일에는 파리의 기온이 역대 최고인 섭씨 43도를 기록했다면서 프랑스에서 당시 약 5천 명이 무더위로 숨졌다고 지적했죠. 조직위원회는 지하수를 순환시켜 자연냉각으로 선수촌 숙소의 실내 온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말하곤 있지만 대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고 온도가 43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7월 말 한여름의 파리에서 과연 세계 국가대표 선수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싶었어요. 실제로 그것이 별 효과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더라고요. 친환경도 좋지만 그 이전에 이건 사람 생명하고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드니 이게 정말 맞나 싶더라고요. 저는 프랑스에서 10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에 정말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강했지만 이와 별개로 기자로서 진실을 숨기고 문제점을 아예 감출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에어컨 문제 외에도 특히 파리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으로는 센강의 수질 문제와 공중 화장실 위생 문제, 그리고 길거리 쓰레기와 지하철 악취 문제 등이 대표적이었고 저는 이때부터 이러한 문제들 각각에 대해 나름대로 객관적인 팩트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기자로서 본분을 다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한편으론 자괴감이 많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프랑스 정부에선 자국에서 100년 만에 열리는 이 세계적인 축제에 대한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해온 건가 싶은 생각에 말이에요. 처음에는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정말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언제부턴가 답답함과 걱정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안 올 지경이었죠. 제 동료 기자들도 다 비슷한 분위기였고요. 전 세계인들의 축제라는 올림픽을 앞둔 파리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어 있는지 다들 한숨이 끊이질 않았죠. 이런 시기라면 차라리 올림픽을 열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는 소리도 정말 많이 나오고 말이에요. 또 파리 시민들 분위기도 참 암담할 지경입니다. 길거리 시민들의 표정이 늘 침울할 뿐만 아니라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죠. 그간 일반적인 올림픽 개최국들의 분위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프랑스 국민의 고작 20%만이 파리 올림픽 개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올림픽 기간에 다른 곳으로 떠나 있을 거라고도 말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올림픽 기간에 제발 파리에 오지 말라고 반협박식으로 이야기까지 하고 있었죠. 파리 시민들이 올림픽에 대해 떨떠름하다는 건 인터넷 검색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날마다 분노의 글들이 넘쳐났고 센강 수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파리 시장은 이를 진정시키려고 본인이 직접 센강에서 수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오히려 화를 더 키웠고 급기야 센강의 변기를 합성한 사진이 공유되며 시장이 수영하는 날 다 같이 센강에 똥을 싸자는 글들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 계획에 동참하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참고로 얼마 전에 파리 시장이 실제로 센강에서 수영을 했어요. 시민들이 똥까지는 싸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그런데 똥 안 쌌다고 좋아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하여간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고 있자니 저도 정말 한숨만 나왔어요. 시민들의 분노가 이해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다 같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왜 이리 불만만 쏟아낼까 싶은 생각에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를 위로해 준 게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음악이었어요. 제가 BTS를 참 좋아했거든요. BTS의 노래를 듣고 있을 때면 신기하게도 잠깐이나마 스트레스가 쭉 가라앉고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뭔가 마음이 답답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BTS 노래를 자주 듣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사에 새로운 직원이 한 명 오게 되었는데 동양인이라 하더라고요. 새로운 직원의 이름은 연수 씨였고 그녀는 한국인이었어요. 원래 다른 방송사에서 일을 하다가 저희 쪽으로 전근을 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연수 씨는 첫인상이 참 좋았고 성격도 밝아서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졌고 특히 저와는 더 친해졌어요. 나이도 같았고 알고 보니 사는 곳도 가까이 살아서 출퇴근도 같이 할 수 있었거든요. 급속도로 친해진 우리는 출퇴근을 같이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저는 평소에 BTS의 고향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도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었어요. 연수 씨는 어릴 때부터 프랑스에 유학을 와서 한국에 산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연수 씨도 저처럼 BTS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서로 초대해서 BTS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니 주변이 시끌시끌한 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서 마침 옆에 있던 동료 아멜리를 붙잡고 물어봤죠. 아멜리는 저에게 이번에 파리 올림픽 성화봉송을 하는 사람이 대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뜸들이지 말고 얼른 말하라고 했더니 이번에 BTS 진이 와서 성화봉송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절할 뻔했어요. BTS 진이 여기 파리에 성화봉송을 온다고? 저는 정말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올림픽에서는 성화봉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 루브르 구간에서의 첫 번째 성화봉송 주자가 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화봉송이라는 건 세계적으로 방송되면서 올림픽을 홍보하고 알리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거든요. 게다가 이번 올림픽 성화봉송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날 진행되는데 이날은 프랑스에서 가장 큰 기념일 중 하나거든요. 이런 의미 있는 날 성화봉송을 하는 사람이 한국의 BTS 멤버라니 정말 놀라웠죠. 물론 저는 BTS의 팬이었기 때문에 너무 반가운 소식이긴 했지만 그와 별개로 정말 예상치도 못했기 때문에 많이 놀랐어요. 프랑스 매체에서는 파리에서 성화를 들고 입장할 유명인 중 한 명으로 진을 꼽으며 기대감을 표한 바 있는데 이들이 선정한 인물 중 진은 유일한 외국인이기도 했죠. 그런데 놀라움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또 무척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바로 이번에 BTS 진의 성화봉송 장면을 취재하는데 저와 연수 씨가 나가게 되었거든요. 특별히 BTS를 좋아하는 저희들을 배려해 팀장님께서 저희를 현장에 나가도록 해주신 거죠. 저는 너무 기뻐 팀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드렸어요. 성화봉송이라는 건 늘 TV에서나 구경하던 일이었는데 직접 성화봉송을 보러 가다니, 게다가 BTS 진의 성화봉송을 보러 가다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퇴근 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연수 씨와 함께 저희 집에서 BTS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마치 파티를 하듯 그날 밤을 신나게 즐겼답니다. 그렇게 성화봉송 날이 다가왔고 저는 카메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챙긴 뒤 설레는 마음으로 연수 씨와 함께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루브르 박물관이었어요. 꽤 일찍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루브르 박물관 앞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현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또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카메라가 자신들을 비추니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카메라를 향해 인사하며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연수 씨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는 듯 끄덕끄덕거리며 미소를 띠고 있더군요. 연수 씨에게 혹시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느냐고, 대체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연수 씨는 저 사람들이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거라며 한국말로 카메라를 향해 인사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부분 BTS 팬들인 것 같다고 말해주었어요.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외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하고 자존심도 세서 심지어 관광객이 영어로 뭘 물어봐도 어디 감히 프랑스에서 영어를 써? 프랑스어 배워서 와. 이런 느낌으로 대답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 콧대 높은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며 인사를 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무튼 그렇게 놀라운 분위기 속에서 연수 씨와 함께 역사적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린 지 꽤 시간이 흘렀을 때쯤 갑자기 멀리서 여러 명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저와 연수 씨는 깜짝 놀라 비명이 들리는 쪽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BTS 진이 성화봉송을 위하여 루브르 박물관에 드디어 나타난 것인데요. 힘들 때마다 들었던 노래의 주인공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고 저희는 진의 모습을 한 장면도 빠짐없이 찍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답니다. 그리고 진이 다음 주자에게 성화를 전달하는 장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인파들이 진이 성화를 들고 오는 모습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들 중에는 무려 8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진이 군대를 가 있는 1년 반이라는 시간도 기다렸는데 그에 비하면 8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진은 다음 주자에게 성화를 넘겨주기 위하여 곧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는데요. 진이 모습을 드러내자 다들 한국어로 김석진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진이 다음 주자에게 성화를 전달할 때엔 모두가 숨을 죽였고 성공적으로 전달이 끝나자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연수 씨와 저는 정말 감격에 눈물이 차오를 지경이었고 프랑스에 있는 웬만한 인기 연예인이 와도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안 모일 텐데 한국의 한류 열풍의 힘이 실제로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BTS의 진이 성화봉송을 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무사히 촬영하고 돌아온 저와 연수 씨는 그날 밤도 저희 집에서 기분 좋게 와인 한 잔을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연수 씨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저에게 뭔가 보여줄 게 있다며 휴대폰을 들이미는 거예요. 뭔가 싶어봤더니 아까 성화봉송을 했던 BTS 진을 프랑스 인기 유튜버가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었는데 놀랍게도 인터뷰가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까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국어가 울려 퍼지는 걸 보며 깜짝 놀랐던 것에 이어 저는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이 영어도 아닌 심지어 그간 변방이라고만 여겨졌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수에게 맞추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정말 프랑스인들의 자부심마저 내려놓게 만드는 한국의 힘이 실로 엄청나다는 게 느껴졌죠. 연수 씨는 가끔씩 재능 기부 삼아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도 했는데 연수 씨 말로는 한국어를 배우는 프랑스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BTS 진도 받겠다. 내일은 기분 좋게 한식당에 가서 한식을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고 저는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식당은 예전에 한번 가본 기억이 있긴 한데 사실 그때는 BTS를 알기도 전이었고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가봤다는 기억만 남아있을 뿐 음식에 대한 기억은 가물가물했어요. 오래되기도 했고
관심이 없을 때라 메뉴명조차도 기억이 안 났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게 된다면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의 음식의 맛도 천천히 음미해가면서 한번 제대로 맛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연수 씨와 함께 간 한식당은 파리 시내에서도 나름 유명한 한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분은 저희가 앉자마자 반찬을 내어주셨는데 딱 보기에도 건강할 것 같은 야채 요리들이 정갈하게 나오더군요. 식전에 나오는 반찬을 보고서도 한국 사람들은 꽤나 건강한 음식을 먹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연수 씨의 추천에 따라 불고기라는 한국 음식을 주문하게 되었는데요. 기대를 잔뜩 안은 채 음식을 기다리고 있자 이내 완성된 요리가 나왔고 저는 일단 음식 외관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일단 맛을 보기도 전부터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얇게 썬 소고기 조각들이 양념에 재워져 윤기 있게 반짝였는데 갈색으로 잘 볶아진 고기는 절로 군침이 돌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파, 양파, 당근 등의 채소가 함께 들어있어 색감이 풍부하고 다채로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을 자극하는 것 같았죠. 연수 씨는 불고기는 한국인들이 정말 즐겨 먹는 요리 중 하나라면서 감탄만 하지 말고 얼른 맛을 보자고 하였어요. 그렇게 저는 불고기를 집어서 맛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먼저 그 달콤하고 짭짤한 맛에 놀랐습니다. 간장과 설탕으로 양념된 소스가 고기에 잘 배어 있어 달콤함과 짭짤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입안 가득 퍼져나갔는데 프랑스 요리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맛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연수 씨에게 정말 독특한 맛인데 뭔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더니 연수 씨는 아마 참기름이라는 소스 때문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기름은 프랑스 요리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고소한 향이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마늘과 양파의 풍미는 불고기에 깊은 맛을 더해줬어요. 특히 마늘의 은은한 향과 양파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고기의 감칠맛을 한층 더 끌어올리며 불고기라는 음식을 처음 맛보는 저에게도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불고기의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 또한 저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었죠. 달콤함, 짭짤함, 고소함 등 다채로운 맛을 지닌 불고기는 프랑스 요리와는 다른 독특한 맛의 경험을 제공해 주었는데 연수 씨는 한국 음식 중에서는 불고기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맛있는 음식이 아직 수없이 많을 거라며 종종 새로운 메뉴들을 소개해 줄 테니 자주 맛보러 오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식의 나라는 우리 프랑스인 줄로만 알았는데 연수 씨는 아마 제가 한국 음식의 세계에 한번 발들이면 못 빠져나올 거라고 하며 웃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들었을 텐데 실제로 불고기 맛을 보고 나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연수 씨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 쉬면서도 오늘 맛본 불고기에 대한 여운이 많이 남아 한식당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파리에는 이미 한식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식당이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이 많이 찾을 줄 알았는데 후기를 보니 파리에 사는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은 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아시아 음식이라 하면 중식이나 일식 혹은 동남아 음식 같은 게 우선적으로 떠올랐는데 요즘은 한국 음식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 보였죠. K-팝 음악에서부터 한국어 그리고 한식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한국의 문화 열풍이 사그라들 생각이 없어 보이는 요즘인데요. 저는 올림픽 기간이 끝나고 여유가 생기면 꼭 BTS의 고향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우선 당장 코앞에 있는 우리 파리 올림픽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앞서 말했듯 문제가 정말 많은 파리 올림픽이거든요. 그래도 성공적으로 파리 올림픽을 마치길 기원하며 글을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한국 여행 일정이 잡히고 가게 된다면 후기 꼭 올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장소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가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는 피에르 씨와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엘로디 씨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